이런 브랜드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작은 브랜드 스웨덴 브라브로의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투어입니다.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방식이에요. 1세대 카피캣과 오마주. 브랜드는 다르지만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고 디자인의 철학 없이 부품들의 합으로 만들어졌으며 저렴하고 거친 빌드 퀄리티를 지닌 세대 2세대 재해석. 브랜드의 재해석의 과정이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아이코닉 워치 베이스의 디자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빌드 퀄리티에 대한 고심은 아직은 부족한 세대 3세대 빌드 퀄리티. 애호가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완전한 카피캣과 오마주 중심의 브랜드들은 생존하기 어려워지면서 자기만의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알리발 브랜드들의 성장으로 인해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의 저점이 급격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조잡한 빌드 퀄리티를 가진 브랜드가 사장된 세대 4세대 독창성. 카피캣이나 오마주도 아니고 아이코닉 워치의 재해석도 아닌 독창적이면서 자신만의 확실한 색을 가진 매력적인 브랜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세대. 특히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준 스위스, 일본, 독일 베이스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베이스의 에온 네투라, 오스트리아 베이스의 스피에라, 네덜란드 베이스의 홀틴 리치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 스웨덴 베이스의 브라브로입니다. 이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경주대회 프랑스의 뚜르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디 이탈리아, 스페인의 부엘타 에스파냐 세 개의 합인 그랜드 투어를 헌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형적인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예요. 일반적으로 북유럽 쪽의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은 가구나 가전, 전구나 그릇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브랜드 역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깨끗하고 단순하고 기능적 특성에 집중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랜드 투어 라인만은 반대로 맥시멀한 감성과 팝아트의 느낌이 오묘하게 섞여 스위스도 북유럽도 아닌 되게 신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38.2mm의 사이즈, 14.5mm의 두께, 46.3mm의 러그, 러그 18mm, 86g, 2,590달러, 셀리타 551B, 62시간의 파워 리저브, 블랙 PVD 코팅, C바, 100m 방수. 독특한 점이 되게 많은 시계입니다. 케이스에는 블랙 PVD 코팅이 입혀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티타늄이나 PVD 코팅 같은 스틸 외의 소재를 피해왔거든요. 내구성에 대한 불신이죠. PVD 코팅은 결국 스틸 케이스 위에 얇은 막을 하나 입힌 거잖아요. 충격으로 인해 PVD 코팅이 벗겨지면 어떡하지? 스크래치에 대한 내성은 괜찮을까? 이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스틸 소재의 단추와 강하게 부딪혀서 시계의 스크래치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계는 멀쩡하고 오히려 철 단추가 갈려나갔습니다. PVD 코팅이 어떤 방식으로 입혀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딪히거나 긁히는 수준으로는 벗겨낼 수 없겠더라고요. 스몰 사이즈 논데이트 369 레이싱 베이스의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이 조건만으로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레이 에그쉘 다이얼 아래에 핑크색 야광이 발려진 샌드위치 다이얼인데요. 샌드위치 다이얼은 진짜 매력 넘칩니다. 이 매력적인 다이얼을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해줬으면 하는데 파네라이마저도 최근 샌드위치 다이얼의 사용 빈도가 줄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워요. 전통적인 시계에서 보기 어려운 핑크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이 그레이 에그쉘 다이얼 위에 톤온톤 형식으로 올라가 있어서 각각의 색상이 나야 핑크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의 묶음으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서브 다이얼 역시 샌드위치 다이얼이고요. 세시 부분의 카운터는 지로경주의 리더 색상 3가지와 13번 라이더의 불운을 막기 위해 번호를 거꾸로 뒤집는 오랜 전통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의 경주였다면 숫자 4가 거꾸로 서 있었겠네요. 빌드 퀄리티와 QC는 이 시계의 장점으로 생각될 만큼 되게 좋은 편입니다. QC를 이 정도까지 잡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케이스 전체에 블랙 PVD 코팅이 입혀져 있어서 마감을 대신하고 있고 덕분에 케이스의 피니싱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젤, 사이드 케이스,
러그, 크로노 버튼. 깨끗해요. 그리고 빛이 글래스 위를 부드럽게 타고 흘러내리는 건 튜더 이상급부터는 가능하지만 밀키링이 이 정도로 깨끗한 글래스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피니싱은 태그호여의 복각 까레라와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복각 까레라의 디자인이 샤프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강하고 그 강한 디자인을 상쇄하는 몽글몽글한 피니싱이었다면 장난기 넘치는 통통한 러그,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과는 반대로 케이스의 피니싱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계의 단점은 두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께까지 잡은 크로노그래프는 핸드와인딩이거나 오토매틱에서 제니스 엘프리메로나 롤렉스 데이토나 말고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두께를 케이스백으로 커버하려고 했기 때문에 착용감이 불편할 거야 라고 추측을 했는데 글래스를 제외하면 13mm 안쪽으로 들어오고 케이스와 러그의 위상차가 꽤나 훌륭해서 두께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브먼트는 셀리타 SW511입니다. 낯선 이름의 무브먼트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간 명기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안정성을 증명해온 에타 7750의 셀리타 버전이고요. 62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 튼튼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과 두툼하다, 캔 방식으로 크로노 버튼을 누르는 감각이 딱딱하다, 반방향의 로터로 인한 소음이 있다 정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핸드와인딩으로 파생된 에타 7750은 4개의 층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깊이감이 있어요. 그 깊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감추기 위해서인지 로듐 도금, 제네바 스트라이프, 페를라주, 피니시 라인 패턴 로터, 프린팅 글래스, 이와 같은 다채로운 마감 방식들이 사용되었는데 1층과 2층에 상계되어 있는 로듐 도금된 부품들은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케이스백 같은 경우에는 블랙 PVD 코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솔리드백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부럽습니다. 아무리 시계 본고장과 근교에 있는 유럽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틀을 갖춘 시계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력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아직 카피캣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한국의 워치메이킹, 독창적인 색깔을 입혀보려 한다면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단어, 그돈씨. 언젠가 카피캣, 그돈씨라는 단어가 한국의 시계씬에서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gotta be against the law.